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장과 진행을 맡은 대한민국학회 이사장 조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원복지관 심계원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벗고 있는 거는 저희가 백신을 다 접종을 했고, 그리고 우리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실 립뷰 마스크를 준비했는데 립뷰 마스크가 이렇게 음이 울리고 정확치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패널로 앉아 계신 분들도 전부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벗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5분의 강의를 듣고 또 실제로 이제 인공호흡 하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인데 그동안 쭉 포괄적 청각 재활의 미래 그리고 슬기로운 인공호흡 생활 백서 이런 주제로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진행하는 진학 그리고 취업 이런 주제는 제가 이제 저도 이과 전공하는 의사로서 학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별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아마 이제 이게 진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일찌감치부터 좀 더 일찍 저희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청원복지관 팀하고 그다음에 저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사회공헌 이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청원복지관에서도 이제 난청인들에 대한 재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의 직업 재활에 대해서도 꾸준히 운영해 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청홈회관이 1985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3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각 장애인의 직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36년 동안 4,478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업체 개발은 4,466명이 저희 청원복지관 직원 53명이 발로 뛰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취업 후 적응 지도는 28,000명으로 저희가 4,478명이 직업에서 원활히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적응 훈련으로 저희가 351명 직업 적응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8년서부터는 처음에는 제조업에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취업을 시켰는데 점점 IT나 아니면 서비스업으로 돌아가면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를 2008년서부터 현재 2020년까지 156명을 취업을 시켰고 그분들이 새로운 제품이 아이템이 나오거나 새로운 빵이나 그런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을 보수 교육을 19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IT 분야도 2011년서부터 17명을 취업을 시켰고 보수 교육도 228명을 하였습니다. 개관 초기부터 정말 많은 이런 취업에 관련된 노력들을 해오셨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난청인과 청각 장애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제가 조양선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패널도 많은데 왜 또 하필은 하여튼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난청인은 저희가 이제 25데시벨 그러니까 어떤 청각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증인 분들은 이제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은 난청인들은 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정말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반드시 보청기나 인공호흡 같은 재활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관심이
필요한 그런 그 분들이고, 난청인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넓은 의미지만은 그분들은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불편한 거를 참고 살 수도 있고, 또 불편하시면 어떤 재활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청력의 손실의 정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이라는 용어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농사와 농문화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시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인에 반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청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이 질문들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패널 토의를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반도 난청 포럼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질문을 받아 보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의 진로와 작업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중 오늘은 20개 정도의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질문은 저희가 포럼이 끝난 후 홈페이지에 답변을 받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띄웠습니다. 네, 하여튼 질문이 굉장히 많고 지금 시간이 한 50분 정도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하여튼 한 질문당 한 2, 3분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쭉 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다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를 가진 엄마가 질문하셨고요. 초등학교 때 인공호흡 수술을 하고 나서 잘 착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착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는지 물어보면 머리 아파, 시끄러워, 귀찮아 라고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인공호흡 기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춘기여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 답답해하고 계시는데요. 박신혜 교수님,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때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아이 엄마가 상당히 벌써 답을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기기 문제와 또 사춘기라는 이제 지금 심리적인 좀 이제 불편한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와우를 착용한 그 시점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라고 하니까요. 이게 청각 재활 관점에서도 충분히 잘 듣는 상황인지에 대한 평가가 하나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기기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기기를 착용하고 아이가 갖고 있는 이제 인공와우는 우리가 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충분히 지금 현재 아이가 듣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청각 검사를 통해서 또 전체 주파수를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의학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와의 또 특별한 이 맞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춘기니까요. 그 혹시 꽂고 있는 인공와우의 처리기가 이제 외부로 많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지, 만약 적절하다면 그 요즘은 이제 처리기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처리기를 바꾸어서 착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시기에 조금 늦은 때 이제 인공와우를 했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아이의 그 언어를 처리하는 그 듣는 그 역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 평가나 이러한 그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청능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지 이 부분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좋은 정보를 주고, 그리고 반대편 귀, 혹시 양쪽 그 인공와우를 하지 않은 아이라면 반대편 귀를 더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 착용이 가능하다면 보청기, 아니면 또 인공와우를 다시 하나 더 추가해서라도 최적의 청각을 그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정도 넘어가시죠. 다음은 온택트 시대로 변화하면서 청각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까 강의를 잘해주신 이여성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산업의 많은 변화, 특히 그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다방면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청각장애인의 직업 분야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직종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많은 장벽을 없애줘서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다양한 직업에 있어서 의사소통도 보완하고 그리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각을 활용한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분야에 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본인의 적성에 맞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문해 능력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이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년기부터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하고 또 보조공학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모든 직종에 이렇게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양선 이사장님께서 예, 그 에바스 증후군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 증후군이 있습니다. 고1 남하고요. 청력 변동이 원래 이제 이 증후군이 있는데 그때마다 잘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보청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보청기를 하고 있는데 청력 변동이 생길 때마다 인공화우 수술을 하고 싶어도 이제 그동안 들으시기에 언어 발달 이후에 수술하면은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하는 것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지 큰 수술이라도 걱정이 앞서신다고도 하는데요. 박홍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언어 발달 이후에 수술이 효과가 없다고 이제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처음에 잘못됐냐면 처음에 인공화호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20살이 넘어가지고 말을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20살이 됐을 때 그때 수술을 25살 때 처음 수술을 해서 그때는 이게 결과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뇌에서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나쁘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에바스 증후군처럼 이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릴 때는 굉장히 잘 듣습니다. 물론 조금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잘 들어서 말을 이미 많이 배웠을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청력이 이제 좀 떨어지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못 듣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저도 이제 환자가 많이 있는데 수술하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릴 때 말을 잘 배웠으면 지금은 말을 못 듣더라도 수술하면 결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현재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양쪽에 소아 19살 이내는 양쪽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애가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못 듣게 돼서 70 이상인데 한쪽이 한 60, 50, 40 이렇게 해서 적당히 듣게 되면 얘네들은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 환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부모님께서 여유가 있으시면 한쪽을 그냥 비보험으로, 물론 이제 비보험이더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지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모들한테도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면서 이 정부에다 좀 지원을 건의를 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개인의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침 좋은 기회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 난청 소사이어티에서 여러분이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다가 의견을 좀 개진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의 경우에는 한쪽이 나쁘면은 한쪽을 먼저 지원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렸을 때 잘 들었기 때문에 얘는 수술하는데 결과가 좋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이것저것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어릴 때 잘 들은 애는 수술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정하시는 거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빨리 하실수록 더 좋습니다. 큰 수술이라서 걱정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해주시죠. 이게 기계값이 비싸서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술 자체는 우리가 귀 수술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수술도 굉장히 금방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끝났어요. 이제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시죠. 예, 온택트 시대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소개해 주세요. 실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열강을 해주신 윤중호 처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은 청각 장애인에게 포커싱을 하셔서 질문을 주신 건데 사실은 재택근무라 하면
청각장애인이 뭐 다 할 수 있죠. 있으나 전화로 재택 시에 통화를 많이 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다 가능하죠. 문제는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도 전부 SNS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문해 능력입니다. 그 문해 답장을 보내고 오고 SNS 오고 갈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하느냐의 문제이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재택근무를 할 만큼의 청각장애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상에 청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재택근무라기보다 전화통화가 많지 않은 직종은 어디든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어릴 때부터 문해능력 향상과 재택근무에 가능한 직종,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사례는 저희 학생 중에 카페24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제공을 받아서 그때 사진, 이미지, 플랫폼 구성, 폴다운 메뉴 이런 것을 집에서 다 구성을 하는 친구가 있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수술했고 그다음에 수술이란 게 아마 인공화호 이제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소통에 큰 문제 없이 잘 컸는데요. 대학 진학한 후에 같은 청각장애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은 구어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수어 사용을 하는 것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수어를 사용하다 보면 듣기와 구어 사용이 점차 줄어들어서 그 능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한테 이제 그 조언을 해줄까라는 걸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 문일준 교수님 한번 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 의견은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소통이 현재 큰 문제가 없이 언어 발달이 잘 됐으면은 수어 사용을 하는 것은 뭐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어도 하나의 언어이고 마치 우리가 제2 외국어를 배우듯이 구어만 사용하다가 수어를 사용해서 또 청각장애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어 사용을 함으로써 이 청각 장애인들과 일반 그 청각 비장애인들 사이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수어 사용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인공화호 수술을 하고 이제 언어 발달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린 시기에 이제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구어 발달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그때 수어 사용을 같이 하다 보면은 구어 발달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수어 사용을 조금 늦춰서 나중에 구어 발달이 잘 된 다음에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수어 사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들이 원하는 답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청각 장애인이 취업해서 근로 지원인을 활용하려고 하면 수어 통역이 가능한 근로 지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수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회피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은 근로 지원인을 활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이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이효성 본부장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잘 준비된 근로지원인을 지원받는 일은 매우 중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어 통역 가능한 근로지원인이 조금 공급이 어려운 면이 조금 인지가 돼서 공단에서도 근로지원인 제도를 정비해서 소통 지원형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서 근로지원의 내용과 수당을 조정해서 청각장애인분들의 근로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울 예정이고 현재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나면 조금 더 원활하게 근로지원을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구화를 사용하시는 청각장애인도 근로지원인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시험 기간이라는데 최대한 빨리 그거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 토론 내용은요.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벌써 1년 반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졌죠. 입을 못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는 뭐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데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장님이 아마 저 좋은 대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복지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청각 장애인한테는 의사소통의 코로나가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투명 마스크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투명 마스크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생겼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500여만 원을 모아서 좀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리뷰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 저도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거는 빨리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중학교 3학년 아이가 IT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공을 희망하는데, IT도 정말 다양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러 가는데 어떤 과정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IT는 어떤 분야이고 관련 직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IT 기반 사업, 일자리, 전공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윤중호 초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 IT가 막연하게 IT 디자인 이러면 그냥 막연하게 좋아 보이고 편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IT에 관심이 많아서 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정말 적성에 맞는지 재미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니까요. 준비하시려고 하신다면 이제 IT가 과거에는 뭐 몇십 년 전에는 파워포인트, 엑셀, 액세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 IT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빅데이터나 프로그래머, 특히 프로그래머의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학교에서 취업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 앱 프로그램, 스마트 앱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청각장애인이 스마트 앱의 프로그래머가 되신다면 아까 질문처럼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고연봉도 가능하고 그 앱이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면 개인적인 수익도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 역시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그다음에 관련 직무와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고요. 산업기사나 기사나 또 뭐 학점제를 하시든 대학에 들어가시든 전문적인 지식 부분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 좋다고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증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 해서 IT 분야에서는 크게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바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역량, 특히 포트폴리오,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앱을 과거에 개발했고 지금도 어떤 걸 할 수 있다. NCS 기반의 모든 취업과 역량과 집중되어 있는 시대에 있어서 본인은 이 직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의료 쪽 질문은 조양선 이사장님이 하셨는데, 이번 질문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입니다. 한쪽은 평균 42dB 정도의 고주파수에서 60에서 70dB에 떨어지고 반대쪽은 35dB입니다. 한쪽 귀는 보청기 착용을 권고받았지만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청력의 상태를 확인하며 재활을 이어오던 중 양귀가 모두 청력이 저하되어 양귀 모두 보청기 착용을 권고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보장기 착용보다는 재활이나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자극을 많이 주고 싶은데 초등학교 가면서 착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일진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력을 보니까 한쪽은 약 42데시벨 정도의 평균 청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주파수가 많이 나쁘기 때문에 자음 변별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반대쪽도 35데시벨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양측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이제 언어 발달이 완벽하게 된 성인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청력이면은 그냥 조금 불편해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미취학 아동이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언어 발달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청력이 나쁘면은 자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발음이 좀 부정확해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 발달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홍주 교수님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어렸을 때 언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어렸을 때 굉장히 정확한 청력 재활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입니다. 보청기를 끼기 싫은 이유가 그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보청기 낀 거 보이기 싫고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드리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보청기를 끼는 것 자체를 약간 뭐 장애가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눈이 나빠서 안경 끼는 것처럼 보청기를 끼는 것 자체가 결코 내가 이렇게 뭐랄까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굳이 그런 거에 이렇게 뭐랄까 조금 부끄럽게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이게 교육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인식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새 또 많이 작아졌죠, 보청기가. 예, 보청이 많이 작아졌는데 이제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은 귓속형을 끼기는 아직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그렇지만 이전의 BTE 타입보다 최근에 RIC 타입이라고 약간 미니 귀걸이형 보청이 같은 것들은 사실 머리로 다 가려지고 귓바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보청기를 또 처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의학적인 질문이 아닌데 제가 또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별도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 유형에 따라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즉 청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TO가 뭐 그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런 질문입니다. 이호성 본부장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장애인 공무원은 그 구분 채용 제도라고 그래서 장애인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별도로 이제 임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잘 알고 또 어떻게 뽑는지 그 일정에 맞추어서 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또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희망자들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 그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정보도 받으시고 좀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공무원을 채용하지는 않고 그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우리 자장이신 우리 조양선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와우 수술은 어릴 때 할수록 언어, 인지 능력이 좋고 13세까지는 수술에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는데 아이가 학령기에 와우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혹시 수술에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몇 세까지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강의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빨리 할수록 좋은 거고요. 또 옛날에 되게 보면 숫자가 뭐 1살, 4살, 7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1살까지는 굉장히 이제 언어 발달이 중요한 시기고 4살까지는 해보니까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4살 이전 이후와 7살까지는 이제 그 뇌의 가소성 그런 것 때문에
7살을 그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학령기라고 그러니까 7살은 넘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7살은 넘어갔는데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인공호흡을 안 했다는 것인데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제 말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리고 정말 뭐 15살, 20살이 됐다 그러면은요. 효과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좋은 결과라는 것이 이제 어떤 기준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요. 가능한 한 지금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인공호흡 이식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늦어도 몇 세까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확한 시기는 이제 이런 취지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봤을 때 13세까지는 수술에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했는데 뭐 14세나 15세, 13세 뭐 무슨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13세도 늦죠. 그러니까 13세까지 하면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그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비교적,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비교적 좋은 것이고요. 1살, 2살에 수술한 거하고는 이제 비교도 안 되게 결과가 이제 좀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이미 13세가 돼버렸고 지금까지 어떤 지금 난청으로 이제 고도 난청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수술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입시와 취업 과정에서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면접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면접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답변은 우리 윤중호 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청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면접이 가장 어렵다기보다 우리 비장애인들도 면접이 가장 어렵습니다. 뭐 청각 장애인이라서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뭐 사례는 무수히 많고 청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면접을 면제시킬 수는 없고 무조건 면접을 봐야 되며 지금까지 입사를 시킨 학생은 전원 다 면접을 봐야 됐고요. 어떻게 준비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전혀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전혀 다른 장소에서 모의 면접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 공단과 청원복지관과 애화학교가 협업해서 그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부모님, 본인이 아는 선생님, 본인이 아는 친구가 면접해 주는 거는 전혀 다른 느낌의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장소 거기서 실전과 똑같은 모의 면접을 추천을 드립니다. 의사소통 부분이 수어 중심이라면 수어 통역사가 가서 면접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수어 통역사의 위치입니다. 수어 통역사의 위치가 면접관 옆에 앉아 있으면 청각장애인은 한 번도 면접관의 얼굴을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 수어 통역사만 볼 거니까요. 따라서 수어 통역사는 면접관 뒤에 서서 가능한 한 얼굴을 표정 방향이라도 보게끔 하는 게 매너이기도 하고요. 면접관에 대해서 구어 중심이라면 입모양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소통 입문을 크게 해서 의성어를 내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구어나 수어가 전혀 안 된다 하면 필담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80%의 학생이 수어를 모르는 학생은 면접관이 하는 말을 뭐 수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알아들어야 될 경우에는 스마트 앱에 아까 통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깔고 면접관 앞에 놓아두고 음성이 들어오면 문자로 보여주고 그걸 보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면접의 당락, 합격 여부의 가장 큰 요인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일부러 면접 때는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야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에 근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를 물어보는 거죠. 또는 종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너무 바빠서 특근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애매모호한 질문을 그런 질문은 뭐 청인에게도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면접할 때 모의 면접을 보시고 준비하고 기본 직장 매너, 적극성 중요한 건 적극성 부분을 준비를 해 가신다면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많이 떨어지거나 더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동의 청력이 평균 70이고 저주파수의 경우 60dB까지 나오고 보정 청력은 30에서 35dB까지 측정되나 발화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인지나 듣고 처리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언어 발달 하나만 보고 와우 수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후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홍주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청력 역치가 어느 이제 70dB 정도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지 장애도 아마 동반이 돼서 이제 동반된 장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떨 것이냐.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청력 역치 관점에서 보면 70dB이 현재 보험 적용 기준입니다. 이제 그 말은 이 인공와우라는 거는 소리를 크게 해서 잘 듣게 만드는 보청기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소리만 크게 들리고 왕왕거려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70dB 기준으로 했을 때 인공와우를 하면 수술 결과가 훨씬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70dB에서 보청기를 껴서 1등으로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꼴찌하고 비슷하거나 더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70dB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정도로 큰 비용을 제공을 해도 인공와우 수술이 훨씬 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70dB이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보청기보다 무조건 결과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좋을 거기 때문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이 소리를 들어서 말을 배우는데 어려운데 인지 기능까지 이 동반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말을 좀 더 잘 알아듣게 만들어 줘야지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아이가 말까지 안 들으면은 상상을 더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예후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아이에 비해서는 적겠죠.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아이의 경우에는 더 빨리 해서 더 양질의 소리가 들어가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고 향후에 앞으로 있는 생활을 하시는데 훨씬 더 편안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신혜 교수님과 문일진 교수님도 우리 저 박홍주 교수님의 말씀에 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코멘트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굉장히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청각 자체가 70dB일 때 그 발화가 없는 상태라는 것 자체가 물론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아이의 청각이 변화되는 과정도 봐야겠지만 지금 우리 질문을 준 우리 어머니의 그 생각을 감안을 해본다면 아이의 인지 기능, 그다음 청각 상태는 당연히 인공와우의 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저도 다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청력이 평균 70인데 저주파가 조금 좋으니까 고주파는 아마 더 나쁠 것이고 이렇게 고주파가 나쁜 경우에 보청기로 충분한 재활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수술하면은 고주파도 굉장히 아주 잘 이렇게 증폭을 해서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언어 발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는 이제 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얼마나 될지는 아마 인지 기능이 좋은 애들보다는 좀 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 대학 진학을 할 때 많이 이제 진학하는 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정보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과를 졸업했을 때 취업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알고 계시기로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많이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취업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윤중호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정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청각장애 진학을 많이 하는 학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힘들어하는 과, 이과에는 스스로 진학을 하기가 조금 덜하고요.
사회복지, IT, 디자인, 행정학, 경제 이런 쪽으로 전공을 선택해서 많이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각장애인이 희망 직업 1순위가 사무직이기 때문에 전문직, 사무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공도 그렇게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같이 사회복지 관련도 많이 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 학생들의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복지를 전공을 뭐 제자 중에서도 미국 유학까지 가서 사회복지를 석사까지 하고 온 친구도 있으나 특정 청각장애를 업무를 하는 복지관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면 일반 사회복지 개념으로서 음성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부분에서 문이 좀 좁다고 볼 수 있고요. 청각장애만을 위한 사회복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그건 역시 더 길이 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편 타당하게 사회복지를 청각장애인 해서 취업의 문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사례 부분이 있다면 정원복지관이나 청각장애에 특수되어 있는 기관 이외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부분에서 전공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질문하신 게 청각장애 학생들이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많이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실제 현실과 좀 다른 거네요. 사회복지에 진학을 하고 있긴 하나 예, 있는데 분야 취업하는 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그 학생들이 질문이 그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졸업 후에 그 사회복지 전공한 학생이 실지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을 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크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쪽에도 그 실습으로 오는 친구들이 이 청각 장애인들이 사회복지 학과를 많이 지원해서 오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사회복지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거는 저도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우리 윤중호 처장님의 말에 거의 동의합니다. 예, 이번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을 수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평가를 통해 수치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필요한 것도 알지만 아이가 낯선 환경에 거부감을 갖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재활시가 다르게 표현을 하지 않아 평가 점수가 매번 낮아서 속상하네요. 가끔 평가 수치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를 우리 박신혜 교수님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치화라는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보청기를 꽂거나 아니면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아이의 이제 그 청각 재활 과정에서 하는 이 언어 평가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보청기든 인공와우든 결국은 소아들 청각이 그 떨어진 소아들이 이제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 같은 보조구를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목표는 최대한 정상 청각을 유지하고 언어 발달을 정상에 가깝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기기의 문제, 그러니까 보청기든 인공와우든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기기의 문제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기기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착용했을 당시에 그 아동 개개인이 어떤 그 역량으로 말을 알아듣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같은 평가 과정이고요. 굉장히 아이들이 그 낯선 환경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절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또 수치가 바로 올라가진 않더라도 꾸준히 평가를 하고 청각 재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 결과라면 기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재점검할 수도 있고 또 결국은 청각 재활을 하는 치료의 방법을 보청기에서 인공와우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그 치료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번거롭더라도 꼭 적절한 간격으로 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그 두 분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장애인의 직업 문제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발달 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늘은 청각 장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청각 장애 지원 직업 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이효승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공단의 모든 취업 제도는 이제 현재 그 법정 15 유형의 장애인인데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정 장애인에게만 더 치우친 것은 아니고요. 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서 직업 훈련, 고용 유지 지원까지 이런 일련의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 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수화 통역이나 의사소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더 좋은 일자리에 가실 수 있고 이런 분들도 존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랑 습득 방식이 달라서 최근 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설립해서 별도의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청각 장애인에게 열려 있고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여기 오신 그 청각 훈련처라든지 전문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수준 높은 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전액 국비로 받으실 수 있고 또 전국의 맞춤훈련센터에서도 다양한 대기업에서 구인이 있고 이렇게 통해서 직업 훈련이라든지 취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 공단 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등등 모든 직종의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그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청각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성 본부장님, 남들이 보기에 발달 장애인이 이쪽에 이렇게 중심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가 청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명도 심한 편입니다. 사업주는 청각 장애가 있으면 소음 환경의 근무에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청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박신혜 교수님, PPT 중에 이명이 안치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명 재훈련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치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어차피 박신혜 교수님한테 해야 될 것 같네요. 박신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각 장애가 있는데 소음 환경에 근무를 하는 것이 상관없다라는 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업주께서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부분이요. 청각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보장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질문을 주신 우리 환우 부분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이게 그 소음 환경, 소음 노출, 산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기준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만들어질 때 일정 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달팽이관 안에 소리를 듣는 세포가 얼마나 손상되는가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청각 장애를 가진 분이라 해서 그 기준에 예외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적절히 그 남아 있는 그 청력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난청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명을 동반한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죠.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것은 1988년도에 사실 이제 영국에서 나온 이명 치료법 대표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청각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그 이명을 가진 환자분들이 청각을 교정할 수 있는 소리 치료를 동시에 하고 그 소리 치료의 과정은 뭐 보청기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환경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이런 인공 와우나 임플란트 드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적절하게 그 이명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사고나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는 지시적 상담 치료를 동반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제 완치 사례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굉장히 심한 이명 갖고 있다면 갖고 계신 보장구가 좀 적절한지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상담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좀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질문이 2개가 남았고 시간은 한 7, 8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3 청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준 질문인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자신의 진로를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청각 장애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잘해주는 학교가 어떤 건지 어딘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윤중호 차장님 그런 데 대한 정보가 좀 있으신가요? 네, 그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대학에 들어서 좋고요. 특히 이중문화 정체성, 청인도 인정하고 농문화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간접 경험을 하는 데는 대학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지원을 잘해주는 학교를 물어보셨는데 특정 대학을 제가 홍보를 하기보다는 아까 문일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장애지원센터,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그 청각장애인이 요구하는 지원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고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대학마다 장애지원센터에 본인이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꼭 받으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단 학생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가니까 대학을 가야지 대학을 졸업을 하면 취업했을 때 더 유리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라면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업기술학교 직업교육을 거의 1년 6개월 동안 배우고 나가는 학교에 재학생이 거의 4년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실전에 유용한 기술을 배우려고 다시 입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목적 없이 대학을 갔을 경우 때문에 뚜렷한 목표와 뚜렷한 활동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아서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대학에 가시고 활동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청각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잘해주는 학교를 이니셜이라도 좀. 예, 나 땡땡 학교. 네, 예, 천안에 있는 건가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한국 복땡땡 학교도 있고. 예, 그 두 학교는 청각 장애인의 인원도 많고요. 지원도 잘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타 대학도 장애지원센터에서 개인이 요구하는 모든 지원 서비스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생방송으로 질문이 한 20여 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여기서 추려서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나중에 다 자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사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은 진료 현장에서 난청인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비교적 잘 적응하기 위해서 듣기와 언어 능력 물론 다 중요하죠. 그 외에 어떤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기 답변이 오늘 한반도 난청 포럼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듣기와 말하기 능력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쭉 아까 말했던 수치화를 시켜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학교를 잘 다니는지 교우 관계가 좋은지 사회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 외에
또 앞으로 진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신경을 못 썼던 것들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이비인후과 그 이과를 하는 그 의사들 입장에서 오늘 이 포럼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 이 저희 그 난청 환자들 또 인공호흡 보청기를 쓰는 아동 그러니까 학생들 학생 나이에 그쪽으로 대상으로서는 정말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희도 느꼈고 또 다들 그걸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오늘의 그 포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질문 들어온 거를 한 20개 중에서 지금 한 4개 정도만 시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젤라 외국에서도 보시나 봐요. 신생아 때 검사를 안 하거나 난청을 놓치거나 또는 지연성 난청이 생긴 난청 유소아들을 5, 6세경에 발견해도 진학이나 취업에 이득이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이거는 그냥 이사장님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쭉 나온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 6세경에 발견해서 인공화후 또는 뭐 보청기, 그러니까 재활을 하였을 때 진학이나 취업에 이득이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라고 그랬는데 어떤 뭐 수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성 난청이라면 특히 언어 발달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재활, 그러니까 인공화후나 보청기를 통한 재활은 반드시 필요하고 근거는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 전담 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지금 뭐 전국의 청각장애 복지관이 이제 뭐 제 밑에 보니까 5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전국에 서울에 3군데가 있고 대전, 대구,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 하나가 생기려고 하고 있고 전남, 강주에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도 생기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보건복지부나 그쪽을 통해서 좀 늘려달라고 지금 현재 청각 장애인이 3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큰 도시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나 그의 뭐 국회 그 복지위원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3군데에서 4군데는 지금 생기고 있고 조만간에 많은 군데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건 의견이니까 한번 관장님께서 이거 읽어주시면 좋을 것 정말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과 스마트폰이나 보청기 회사 등의 기업이 변하려면 난청인의 진학과 취업에 대한 국내 빅데이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청기 회사라고 그러는데 보청기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인공화후에서 망 카페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데이터를 모으면은 정말 빅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와 청원복지관 그리고 우리 보청기 그리고 인공화후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빅데이터를 만드는데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둘이 한번 논의하시죠. 네, 일단 오늘이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죠.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오늘 쭉 그 논의한 것은요, 인공화후를 하면은 좋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취업이나 진학에요, 도움이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재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 지체가 보이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있는데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부탁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사장님이 하시죠. 아니 그냥 패널리스트들 한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 교수님.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화후를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언어 발달에 지체가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 언어 발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안을 살펴보면은 인공화후라는 것이 달폐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기계인데요.
달폐관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난청이 온 것이 아니라 달폐관 넘어서 청신경에 기형이 있거나 청신경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 또는 달폐관에서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소리가 잘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 뇌에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나 아니면 더 중추적인 청각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호흡 수술을 하더라도 언어 발달에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사실 비율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것이 그래도 뭐라도 소리라도 좀 더 들려주고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수술을 하고 이제 나중에 수어를 쓴다 하더라도 수술은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